이거 봐요. 큰일 났어. 기자의 접근을 막았어야지. 아가씨를 끌어안고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는 별 야한 짓을 다 했다 케이에.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 쪽쌤이 애가. 강만수. 같은 집에서 하숙하는 정주사가 퇴근 시간에 내게 전화를 했다. 월말도 되었으니 569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569는 쪽쌤이 술집의 이름인데 전화번호가 569번이라 그렇게 불렀다. 벌써 50년이 지난 옛 시절의 이야기다. 쪽쌤이는 한복 입은 아가씨가 방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는 방석집과 의자에 앉아서 막걸리를 대포잔에 따르고 탁자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니나노집이 섞여 있는 술집 동네였다. 지금은 경주 쪽샘지구 유적 발굴터가 들어선 파루정 로터리와 황남대총과 첨성대를 잇는 삼각형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10여 호가 넘는 술집들이 외양은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을 인 평범한 가정집과 같으나 대문에 깃대를 세우고 전등을 달아 간판을 대신했고 술집 이름은 전화번호로 대신했다. 마을 가운데 바가지로 물을 푸던 샘이 있다고 쪽샘이라고 불렀다는데 전하는 말로는 신라 때부터 술집 동네였다고들 했다. 나는 세무서 정문을 나와 중앙통을 걸어서 경주시청을 지나고 황남대총 앞을 지나 쪽세미에 들어섰다. 택시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골목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 먼지가 날았다. 해가 지자 술집마다 대문에 세운 깃대에 전등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쪽세미 중앙에 있는 삼거리 골목에서 미추왕릉 쪽으로 들어서 찻집 569에 도착하니 대문에 전등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주인 고마담은 반갑게 마당까지 나와 나를 맞이하고는 정주사가 있는 안방으로 안내했다. 안방 아랫목에는 정주사가 한복을 차려입은 이양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고마담은 오늘 직접 담은 법주가 잘 익었고 새 아가씨도 왔다고 했다. 법주는 찹쌀과 대추, 국화, 솔잎 등을 재료로 천년의 비법으로 담그는 경주의 토속술로 명성이 높았다. 당시 법주는 주세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밀주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밀주를 단속하는 세무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마음먹은 경우에만 제공되었는데 그 맛은 아주 뛰어났다. 고마담은 연보라 저고리에 연두치마를 입고 머리를 두 갈래로 묶은 아가씨와 술상을 마주 들고 들어왔다. 하얀 백상지를 덮은 술상에는 생선회와 데친 오징어 그리고 파전이 차려져 있었다. 고마담은 특별히 담은 법주 주전자를 연보라 저고리 아가씨에게 건네며 나에게 한 잔을 따르게 했다. 정길녀입니다. 그녀는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주전자를 잡고 법주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은 어리고 여려 보였다. 영감님 잘 모셔라. 대답은 정주사가 했다. 총각인 나를 영감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나의 계급이 재경사무관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지방에서는 관리에 대한 존칭으로 관이 붙는 3급 이상은 영감으로 리에 속하는 4급 이하는 주사로 불렀는데 정주사는 5급 을류 4세 서기보였지만 4급 감류 계급인 주사로 불렀다. 법주를 한 잔 마시고 나자 고마담은 길녀가 술집에 처음 나온 갓 20살의 처녀라고 했다. 길녀는
얼굴에 아직 어린 태를 벗지 못했지만 연보라 저고리 맵시만큼이나 고왔다. 우리는 법주를 한 잔씩 따르고는 길려가 오륙구에 온 것을 축하해 주었다. 법주가 두 주전자째 나오고 얼근히 취했을 때 정주사는 젓가락 장단으로 충청도 아줌마를 불렀고 이양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술집이 처음이라는 길려도 서투르기는 하지만 젓가락 장단에 흑산도 아가씨를 불렀다. 정주사가 앵콜을 청하자 두 번째는 선마을 선생님을 불렀다. 그녀가 노래 부르는 모습은 바다 가운데 갇힌 선마을 아가씨처럼 애처롭게 보였다. 나도 차례가 되어 인생은 나그네길 하며 하숙생을 불렀다. 노래와 법주를 주고받다가 모두 취했다. 자정이 되어 두 아가씨는 양장으로 갈아입고 정주사와 넷이서 택시를 타고 불국사 입구 다보호텔 나이트클럽으로 갔다. 새벽이 오도록 맥주를 마시고 트위스트를 주었다. 경주는 관광도시라 특별히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시고 자정이 지나면 3차로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것이 풀코스였다. 그날 밤 나는 길려가 문무왕의 수중왕릉이 바라보이는 동해안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쪽세미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서장과 함께 검정색 관용 지프차를 타고 경주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통을 달렸다. 신라의 고도 경주의 가을은 시내 곳곳에 동산만큼 거대한 왕릉이 있어 천년왕국의 장엄함이 서려 있다. 그날은 신라 문화제가 열려 농악대의 선도에 따라 화랑과 원화로 뽑힌 총각과 처녀가 참가하는 축제 행렬이 중앙통을 지나고 있었다. 축제로 고도 서라벌의 분위기는 더 고담하였다. 중앙통 뒷길 성림장 마당에 들어서자 주인 김마담이 버선발로 대돌에 나와 우리를 맞았다. 흰머리가 성성한 서장은 안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풍 앞 방석에 앉은 젊은 대구지방 국세청장에게 방바닥에 넙적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이런 인사를 처음 보는 나도 머뭇거리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청장님 경주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최 서장 반갑네요.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청장님 덕분에 잘 있습니다. 강 사무관도 잘 있고. 청장이 나에게도 안부를 물었다. 청장이 나를 과장으로 안 부르고 사무관으로 부른 것은 존칭의 의미가 있었다. 경주 세무서 서장은 3급 감류 재경 서기관이고 과장의 경우 총무과장은 3급 을류 재경 사무관이지만 나머지 과장은 정년을 앞둔 고참 4급 감류 사세 주사였기 때문이다. 예, 잘 있습니다. 인사를 마치자 김마담이 성림장의 가우마담 이마담과 두 아가씨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다. 요정의 주인은 마담으로 불렀고 아가씨는 아목의 양으로 불렀는데 아가씨의 대장격은 가우마담, 즉 얼굴마담으로 불렀다. 그들은 문지방을 넘자 이마담부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자기 이름을 소개하였다. 이마담은 구석에 있는 화투 담요를 우리 앞에 끌고 와서 익숙한 솜씨로 화투를 척척 치더니 고스톱패를 청장과 내 앞에 나누어 주었다. 이럴 때 하급자는 자연스럽게 져야 하는데 나는 얼떨결에 이기고 말았다. 셋째 판을 치고 있을 때 점심상이 들어왔다. 상사의 돈을 딴 것이 미안해서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그대로 가지라고 했다. 주머니에 넣었는데 실수한 기분이었다. 하얀 백상지를 깐 밥상에는 가운데에 갈비찜이 있고 닭찜과 회까지
10가지가 넘는 안주와 반찬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경주는 신라가 도읍으로 정할 만큼 형산강 일대의 평야가 비옥해 농산물도 풍족하지만 동쪽 해변 간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명했던 고래잡이 어항으로 수산물도 풍부하여 음식 차림이 다른 도시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 했다. 얼굴마담이 청장 옆자리에 앉고 서장과 내 옆에도 아가씨가 앉았다. 우리는 먼저 맥주부터 한 잔 마셨다. 아가씨들은 연신 안주를 밥그릇 옆에 놓인 접시에 올렸다. 맥주를 석 잔째 마실 때 청장이 다음 주말 국회 재무위원들이 경주에 들른다고 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대구에 가는 길에 경주에서 하루를 자게 되는데 저녁 식사는 경주 최고 요정 성림장에서 하고 술은 숙소인 불국사 관광호텔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 호텔은 특별한 룸도 있고 밴드도 좋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서장은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대낮에 맥주를 얼큰하게 취하도록 마셨다. 경주는 여관과 식당과 술집으로 가득 찬 한국 최고의 관광 도시였다. 전국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당시 경주는 관광진흥을 위해 통금이 폐지되었다. 통금이 없는 경주의 손님 접대는 통금이 있는 다른 도시와 달리 자정이 되면 통금 없는 새벽을 즐기는 3차를 가야 제대로 하는 접대였다. 술집은 요정과 방석집과 니나노집 3등급으로 갈렸다. 1등급인 요정은 한복을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장구를 치고 노래하거나 한두 명으로 이루어진 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술과 식사를 하는 곳이다. 내국인들이 주로 가는 황호동 성림장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교동 요석궁이 대표적인 요정이었다. 일제강점기 기생양성조합이었던 권번을 이어받은 기생학원에서 춤과 노래를 배운 아가씨들도 요정에 있었다. 둘째 등급 방석집은 식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방에서 술을 팔았고 마지막 등급 니나노집은 주로 대포라는 간판을 달고 탁자에서 큰 사발로 막걸리를 팔았다. 나는 세무소로 돌아와 서장과 함께 다음 주말 토요일에 온다는 국회의원 접대 계획을 의논하였는데 숙소는 국회의원들은 불국사 관광호텔로 비서관 등 수행원들은 불국사 입구 다보호텔로 정했다. 관광호텔은 특급 호텔을 뜻하고 그저 호텔은 일반 호텔을 뜻했다. 저녁 식사는 성림장에서 하고 밴드를 불러 노래하는 본격 술자리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조용한 불국사 관광호텔의 대통령방에서 하기로 정하였다. 대통령방은 대통령이 경주에 오면 술을 마시는 방인데 호텔 정면에 T자 모양으로 튀어나온 2층에 특별히 만들어진 호화스러운 방이지만 평시에는 국회의원 같은 귀빈도 사용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을 수행하는 비서관들은 성림장 이웃 동산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어서 숙소로 정한 다보호텔 나이트클럽 특별룸에서 술을 하기로 정했다. 문제는 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성림장에서 식사할 때 접대하는 아가씨를 고르는 일과 아가씨가 따로 없고 필요할 때 부르는 대통령방의 술자리에 아가씨를 어떻게 동원하는가에 있었다. 술값과 밥값과 팁을 정해야 하는데 나로서는 처음 하는 일이었다. 모든 접대를 내가 책임지고 준비하기로 하고 서장과 협의를 마쳤다. 대학을 갓 졸업한 나로서는 조선 왕조 시대의 사또를 위해 색시를 구하는 채홍사가 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업무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내가 하숙비 정도의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공직의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고
부조리한 것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노련한 경주 토박이 행정계장과 함께 다시 성림장에 가서 김마담과 접대 계획을 의논했다. 술값과 팁은 세무서가 충분히 줄 터이니 최고로 대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술값은 내 월급의 반이나 되는 1만 원으로 정하고 팁은 1인당 1,000원으로 정했다. 김마담은 그날 다른 손님은 받지 않고 아가씨도 베스트로 들여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림장의 아가씨들이 다른 집에 가서 술을 따르는 것은 관례상 어렵다고 했다. 3차를 위해 따로 9명의 아가씨를 구해야 하는 일이 남게 되었다. 다음 날 점심때 나는 행정계장과 함께 세무서 사람들이 자주 가는 동산식당에 가서 그곳을 수행원들의 저녁 식사 자리로 정했다. 여기는 아가씨들이 1대1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2-3명의 한 아가씨가 접대하는 곳이고 밴드도 없어 술값과 팁은 성림장의 반이 안 되었다. 나는 이런 결과를 정리하고 타이프로 쳐서 문서로 만들어 서장에게 보고하였다. 다음 날 저녁 나는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고 정주사와 함께 569 고마담을 찾아가 3차를 위한 아가씨 조달에 대해 의논했다. 고마담은 569에 있는 5명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옆집과 의논해 보겠다고 하여 고마담에게 책임을 지우고 나는 정주사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그날도 술값과 팁 모두 정주사가 냈다. 내가 계급도 높고 월급도 많은데 정주사가 내는 것이 항상 미안했으나 그것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술값을 내는 일선 관청의 오랜 관례로 받아들였다. 어차피 나도 정주사도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모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으로 자구책을 만들어 살아가는 부조리를 공직에 머무는 한 피할 수 없었다. 내 월급의 반이나 되는 요정의 1인당 술값이 시대상의 암울함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었다. 그런 술값으로 접대하고 접대받는 공직 세상은 유지경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고마담은 6명은 구했는데 3명은 어렵다고 했다. 나는 다시 성림장 김마담에게 그날 국회의원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셋만 뽑아달라 부탁하여 어렵게 숫자를 맞춰냈다. 서장에게 보고했더니 총각이 아가씨 구한다고 수고했다며 사전에 확인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림장 저녁 식사에는 재무장관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경주 톨게이트에서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영접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했다. 나는 공직에 들어와 처음 준비한 큰 일이 술판과 채홍사 노릇이었다는 것에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경주 세무서에 도착해 행사 계획을 보고받고는 5시경 지난해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경주 톨게이트로 재무장관을 마중하러 나갔다. 나도 서장과 함께 관용 지프차를 타고 함께 나갔는데 오후 5시가 조금 지나 장관이 검은 승용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영접구역으로 왔다. 청장과 서장 그리고 나는 장관께 인사를 했다. 신문에서만 보던 재무장관을 처음 보니 마음이 떨렸다. 그는 접대 준비에 수고했다고 인자하게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톨게이트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우리의 영접을 받은 후 경찰차의 선도로 시내 성림장으로 향했다. 까만 승용차 행렬이 조용한 도시를 요란하게 달렸다. 해질 무렵 성림장에 도착한 장관과 국회의원 일행은 안방을 옆방과 연결한 큰 방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접대는 서장이 맡기로 하고 나는 동산식당에 가서 비서관과 수행원들을 접대하였다. 비서관들과 국회 재무위원회 직원들은 안방에
그리고 운전수들은 옆방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나는 비서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술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일어섰다. 국회의원들이 10시에 도착하기로 한 불국사 관광호텔 대통령방으로 가서 호텔 지배인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좌석 배치와 밴드를 점검하고 옆방에 대기하는 아가씨들도 확인했다. 곱게 한복을 입은 길련은 나에게 어색한 웃음을 보냈다. 10시 지나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여 대통령방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세무서장에게 나머지 일을 인계하고 다보호텔 술자리에 들렀다가 행정계장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정도로 채홍사 노릇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일요일 지나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다. 서장 비서가 야단이 났다면서 빨리 서장실로 올라오라고 했다. 급히 2층 서장실로 갔더니 서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며 Y1보를 던지듯이 주었다. 읽어봐요. 큰일 났어. 국정감사로 내려와 여자 끼고 술판 버려 라는 제목으로 불국사 관광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난 국회의원들이 호텔 잔디밭에서 아가씨들과 음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일면 톱기사로 났다. 기사에는 음란 행위의 현장이라며 희미한 불빛 아래 사람들의 사진도 실렸다. 성림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구로 떠난 장관과 지방청장도 참석한 것으로 나와 더욱 난처한 처지가 되었다. 왜 호텔에 있지 않고 갔어요? 호텔에 남아 기자의 접근을 막았어야지. 예, 죄송합니다. 다른 호텔에서 비서관들 모신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갔다가도 다시 와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어야지. 평소 아버지같이 인자하던 서장이었는데 그날은 역정을 냈다. 나도 처음으로 당하는 큰일이고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서장의 얘기로는 자정이 넘자 일부는 아가씨들과 잔디밭에 나갔는데 자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장관과 청장은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장은 특별히 장관과 청장도 참석했다는 오보는 필연코 다른 신문에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내 자리에 덜썩 앉았다. 무슨 조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겁먹은 내 얼굴을 보고 평소 나에게 모든 일을 형님같이 일깨워주는 행정계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왜 그러는겨? 무슨 일입니까?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무슨 사고인데 이야기해 보이소. 나의 얘기를 들은 그는 먼저 전화로 장관과 청장 참여는 오보라고 설명하고 추가로 기자 설명회를 하자고 했다. 나는 그의 제안대로 경주 주재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방송까지 12명의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과 청장은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1시에 세무서에서 설명회를 하겠으니 와달라고 말했다. 11시에 기자들이 모여들자 총묵과 방 가운데에 임시로 배치한 의자에 앉게 했다. 먼저 장관과 지방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술판은 국정감사와 관련한 통상적인 접대였고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서장이 얘기한 대로 일부 국회의원이 자정 넘어 잔디밭에 나갔다는 것도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음란 행동을 추궁하는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설명회를 끝내고 점심시간이 되어 기자들과 함께 동산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이제 공무원 된 지 한 해도 채 안 되었으니 잘 봐달라고 머리 숙여 부탁했다. 식사 후
사무실에 돌아와 서장에게 경과를 보고하자 그런 정도로 되겠느냐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했다. 가까이 있는 울산방송에서 국회의원들의 음란 행위를 하루 종일 뉴스 때마다 보도함으로써 사태는 심각하게 되었다. 나는 사태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퇴근 시간에 정주사와 함께 569에 갔다. 고마담과 길려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길려는 말없이 울기만 하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고마담이 말했다. 그날 밤 모두 술에 취해가지고 밴드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카데이에 12시가 넘어 마침 보름이라 달빛이 대통령방 앞 잔디밭을 훤히 비추었는데 흥을 못 이긴 국회의원 서희가 아가씨를 끌고 나갔답디다. 그러고는 아가씨를 끌어안고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는 별 야한 짓을 다 했다 케이에. 그래서 길려는 못 견디고 도망쳐왔다 갑디다. 그래요? 다른 아가씨도 도망쳤는가요? 길려는 아직 남자 경험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랬다 갑디다. 다른 아가씨는 그대로 있었다 카데이에. 가는 참 착한 아이라요. 어릴 때 교회도 댕겼다 카고요.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더 물을 기분이 아니었다. 왠지 길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던 길려는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 경주 기독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성금 5만 원을 받고 569에 오게 되었다고 고마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정주사와 막걸리 몇 잔을 마시고 569를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조간중앙지에 국회의원들의 대통령방 술판과 음란 행각이 보도되었다. 나는 서장과 조간을 보고 아무 대책도 없이 큰 걱정을 안고 내 자리로 내려왔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사할 마음이 아니어서 담을 이웃한 경주박물관에 갔다. 평소에도 내가 한가할 때면 박물관을 찾았는데 그날은 에밀레종이 있는 정원을 서성거렸다. 평소 차를 마시며 신라 얘기를 들려주던 관장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가 서성거리는 나를 보고 웬일이냐고 놀라며 다가왔다. 나는 대통령방 술판 이야기를 하고는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에 왔을 때 다음번에 오면 에밀레종을 한번 쳐보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내 심란한 마음을 위해 종을 쳐주겠다고 했다. 에밀레종은 세무서 내 자리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담장 너머에 있었다. 관장은 귀빈이 오면 가끔 에밀레종을 쳤고 나는 그 은은한 종소리를 가끔 들었다. 그는 종각문 자물쇠를 열고 나와 함께 들어가 3번 타종을 했다. 종이 울릴 때마다 우레 같은 소리로 시작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음이 잔잔하게 흘렀다. 종치기를 마치고 관장이 직접 따른 녹차 한 잔을 마시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퇴근 무렵 서장이 불러 올라갔더니 그는 근심스런 얼굴로 대구지방청장으로부터 나의 사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표를 피한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내 자리로 돌아왔다. 사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행정계장에게 물었다. 나는 그의 권유대로 사직서라는 제목 아래 소직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라고 간단히 적은 아래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서장에게 제출했다. 공직에 들어온 지 한 해도 안 되어 사표를 제출하니 그저 허망하기만 했다. 낙심 가득하여 하숙집에 돌아왔다. 하숙집에서 이른 저녁상을 물리는 순간 정주사가 내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569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
세무서 일은 아침에 출근하여 어제 조사하거나 징수한 세금에 대해 계장과 과장에게 차례로 복명하고 점심때쯤 관할 구역인 경주시와 월성군과 영천군에 출장을 나가는 것이 보통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술상과 함께 들어온 구마담은 나의 사표 소식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길련은 말없이 울었다. 정주사는 그런 일로 사표를 낸 데 대해 분개하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했다. 우리는 막걸리를 많이 마셨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취해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었다. 다음 날 수요일 점심때가 다 되어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걱정하며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도 술이 깨지 않았다. 사표를 내고 사무실에 나가기도 그렇고 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안 나가기도 그랬다. 나는 망설이다가 수은 최재우 선생의 생가가 있는 현곡을 찾았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선생의 생가를 둘러보았는데 이번에는 앞산 용담정에 올랐다. 산길을 오르며 무능한 사직과 부패한 관료에게 고통받는 민초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하려던 수은 선생의 우국을 생각했다. 도탄에 빠진 사직과 민초들을 구제하려는 그의 제세 구민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민초를 속인 혹세 무민이 되었다. 그는 동학을 포교한 지 3년째인 41세에 처형되고 말았다. 계곡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선생의 허무한 생애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가정교사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여 행정고시에 붙고 대통령 이름으로 재경사무관에 발령받았는데 한 해도 안 돼 사표를 내야 하는 내 신세도 서글퍼졌다. 못 사는 조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대열에 참여하려 했는데 기회도 주지 않는 조국이 원망스러웠다. 경주로 올 때 나는 다산의 목민심서를 읽고 선한 목민관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뜬구름 잡기였다. 첫 월급으로 하숙비 18,000원이 조금 넘는 21,000원을 받았다. 그날 경주에 사는 대학 친구가 한턱 내라고 해서 성림장에서 밴드도 부르고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월급이 다 날라갔다. 자식 노릇은커녕 내 앞을 가리기도 힘든 월급이었다. 세무서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직세과와 주세와 소비세를 부과하는 간세과 그리고 세무사찰을 하는 조사과를 두어 고참 주사가 과장을 맡았고 나는 내부 사무와 회계만 하는 총무과를 맡고 있었다. 세금을 매기는 직세과와 간세과와 조사과는 부과과로 불렀는데 그 직원들은 출장비와 구지서와 우표와 전화요금까지 관련 비용은 물론 납세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지급하였다. 총무과는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매달 그렇게 만든 돈을 나누어 가졌는데 나에게는 매달 5,000원을 월급에 얹어주었다. 처음에는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어 난처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 더구나 월급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일이라 관례대로 받았다. 설령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한다 해도 하루 출장비가 50원인데 자장면이 40원이었으니 교통비를 감안하면 실비와는 거리가 멀어 어차피 출장 가는 직원들은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야 했다. 그렇게 조달하는 비용과 함께 계장과 과장 그리고 서장에 이르는 단계마다 도장값으로 상납금도 만들어야 했다. 사실상 제도화된 조세청부업의 먹이사슬 구조는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의 월급은 어차피
하숙비 18,000원 아래였으니 처음부터 정직이나 합리화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1960년대 들어 겨우 100달러를 넘어 아프리카 가나 수준을 넘어섰지만 부패는 민속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내가 경주에 온 그해 겨울 세무서 앞에 있는 오뎅집에서 정종 대포를 마시며 서장은 나에게 공직자의 길에 대해 여러 얘기를 해주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판임구안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내년에 정년을 맞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와 나눈 공직 부정의 진화 과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화는 너무 슬펐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 일제 때는 술 한 병 정도의 선물을 주고받았지.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 뇌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었지. 해방 후 자유당 때는 닭 한 마리, 크게는 쌀 한 가마를 주고받았어. 그때까지는 현물을 주고받았는데 5.16 군사혁명 후 봉투가 생겼어. 왜 봉투가 생겼어요? 군사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지. 겉으로는 뇌물을 안 받는 척하고 뒤로 받는 거지. 세무서를 차지한 군인들이 시작했어. 논산훈련소에서 담뱃갑에 담배는 빼고 돈을 채워주던 행태에서부터 생긴 것이라고들 했어. 인사에도 봉투가 오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전엔 일부에서만 은밀히 돈이 오갔어. 요즘은 아예 공공연히 요구하고 가격까지 정해졌지. 사실상 제도화된 거지. 과장급의 경우 대구 가는 데는 50만 원, 서울 가는 데는 100만 원이라고 해. 재벌들이 모여있는 S세무서 법인세 과장으로 가는 데는 300만 원을 바쳐야 한다나?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그게 능력이야. 어떤 친구는 빚을 내서 100만 원을 마련하고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갔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희망 자리를 적은 명함을 넣은 돈 보자기를 인사깨장집 담장 넘어 던졌다는군. 그리고 그는 서울로 가게 되었고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고 하더군. 강 과장도 여러모로 잘해야 서울도 가고 청장도 되지. 꿈속의 대화 같았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서장은 달관한 사람의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정종 대포잔을 단번에 비웠다.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반포에서 분양한 25평 아파트가 120만 원이었는데 노른자 위 법인세 과장으로 가는 데는 아파트 2채가 넘는 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대구로 가고 서울로 갈 수 있는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무서를 둘러싼 먹이사슬도 무서웠다. 세무서가 업자, 특별히 양주업자 위에 있는 포식자라면 그 위의 포식자는 바로 세무서 앞에 자리한 경찰서였고 최상위 포식자는 공무원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검찰청이었다. 세무서 주변을 도는 정복과 형사도 무서웠는데 세무서는 그들의 밥이었다. 해가 산을 넘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용담정을 내려왔다.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불국사로 갔다. 다부탑과 석가탑을 돌아보고 토암산을 걸어서 올라갔다. 석굴암에 갔을 때 해가 중천을 넘었다. 멀리 산 아래 문무왕 수중릉이 있는 동해를 바라보니 산 그림자가 내리고 있었다. 한 해가 안 되는 공직 생활을 회상해 보았다. 지난해 늦은 가을 그해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주에 왔다. 하숙비 정도인 첫 월급을 받고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빨간색 내복을 사드렸다. 벚꽃 핀 봄날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불국사를 구경시켜드렸다. 그것이 내가 한 자식 노릇의 모두였다.
내가 경주에 간 다음 해 들어 정부는 생계급도 못 받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고속도로를 타고 수시로 대구에서 감사팀이 들이닥쳐 출근 시간, 공무원 배지 착용, 점심시간 준수까지 감찰하기 시작해 위반자는 시골 세무서로 좌천시켰다. 우리 세무서에서 몇 달 사이에 직원들 5명이 검찰에 잡혀갔다. 영천 금호강변에서 세무서 직원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 맞아 죽었다고 보도되어 설상가상이었다. 간색과장은 관내 탁주 양조장으로부터 정기 상납을 받았다고 검찰에 구속되었는데 그가 상납받은 돈으로 나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나도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양조장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사무비를 쓰고 사무비 예산은 총무과가 나누어 쓰고 있는 것을 검찰이 알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다. 서산에 지는 해를 보며 토암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이 되어도 상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 전날 내게 정주사는 사표가 서울의 국세청 본청에 올라갔다고 했다. 나는 정한 데 없이 하숙집을 나섰다. 쪽세미를 옆으로 지나 미추왕릉길을 걸었다. 첨성대를 지나 계림을 걸어 반월성에 올랐다. 반달같이 휘어진 넓은 궁궐터를 둘러선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남쪽 끝에서 반월성을 내려 남천 뚝길을 걸었다. 한참을 가다가 내를 건너 남산 탑골로 들어섰다. 기슭을 올라 불상을 가득 새긴 큰 바위를 만났다. 돌부처를 바라보고 숨을 고르고 다시 산길을 올랐다. 발 아래 저 멀리 불국사가 보이는 넓고 편편한 바위에 올랐다. 바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공직은 그 자체가 부정과 부패로 얽혀진 거대한 부조리의 세계였다. 그 속에서도 작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책임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견디고 왔지만 조세청부업이라는 거대한 구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작은 일들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했다. 후배들에게 이런 부조리를 계속 넘겨주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햇살이 등 뒤 산마루를 넘어서고 그림자가 탑골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남산을 내려왔다. 옥룡암 앞을 지나다가 함께 고시를 공부하던 선배를 만났다. 다음 해 시험을 위해 지난달에 이곳에 왔다고 했다. 퇴마루에 앉아 내가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하고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라고 말했다. 나는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듣고 옥룡암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고 다른 길도 생각해보고 싶었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빈 방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질녘에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하숙집에 돌아오니 정주사가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나가 황호동 시장통 고깃집에서 소금구이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그날은 술값을 내가 냈다. 정주사는 569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로 끌려 569에 갔다. 그날 밤은 정주사도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이양도 길려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정주사는 영천이 고향이고 대구의 명문 K고교를 나왔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일도 잘했고 인품도 준수한 그가 술에 취해 노래할 때는 삶의 서러움이 묻어났다. 대구 방직공장에 다니다가 벌이가 좋아 쪽세미로 왔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이 양의 웃음에는 깊게 잠긴 허무가 보였다. 국민학교 학력으로는 농사일 외에는 기댈 데가 없었고 아버지에게 닥친 암이라는 병마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 569에 왔다는 길려는 언제나 슬퍼 보였다. 569에서 말없이 막걸리를 마셨던 우리들은 바닷바람에 밀려오는 모래에 묻혀 빨간 봉우리만 내밀고 있는 해변에 해당하였다. 나는 혼자 젓가락 장단을 치며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아하,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하고 불나비를 나직하게 토해냈다. 우리들은 세무서가 쪽세미가 불빛이라고 날아들었다가 불에 타 제가 되는 불나비가 되어갔다. 가난한 조국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주사와 이양과 길려와 나의 젊음은 시대의 아픔이었다. 구정물 먹고 마시고 토하며 살아가는 공직자들의 삶도, 가난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민초들의 삶도 슬픈 노래였다. 왜 우리들은 쪽세미에서 애가를 불러야 했을까?